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 아마도 1등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빈센트 반 고흐는 정말 불운한 삶, 고통받았고 많이 슬펐고 엄청 외로웠던 인생을 살았는데, 한국에 있는 화가랑 비교를 한다면 아마도 이중섭? 불운의 천재로 태어났지만 비운의 삶을 살았고 40 안팎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그리고 가족과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 고흐를 만나보는데, 우리는 이번에 귀를 자르기 전과 귀 자르기 후로 나눠서 너무 슬프다, 귀 자르니 슬픈 얘기를 굳이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 사건이 반 고흐에게는 꽤나 충격적이었고 그의 인생에서는 또 다른 전환적 시기를 맞이했었고, 사실 그 이후로는 더 많이 아팠고 고통받았지만 예술가로서의 기량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름 미술사 공부한 여자, 학교에서 미술사 수업 시간에 고흐를 배울 때 맨 처음 만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을 네덜란드 발음으로 읽으면 Vincent Willem van Gogh 라고 하던데,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고흐는 목사이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은 일찍 죽고 나름 장남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여서 그 사이에서 좀 이렇게 심약한 고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기숙사 학교에서 조금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를 아버지는 희망을 했지만 학교 적응 잘 못하고 계속 폐학, 전학, 왔다 갔다 이러면서 좀 적응을 못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술에 대한 재능을 조금 보여준 게 있었는데, 집에 엄마 아버지한테 삶의 생활에 대한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살짝살짝 스케치를 해서 보낸 것들을 보면 나름 이렇게 관찰력이나 표현력이 좋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하니 좋은 대학 가기는 글렀다 싶어 할 무렵, 헤이그 쪽에서 크게 화랑을 하던 큰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가, 빈센트 네가 딱히 뭐 할 게 없다 싶으면은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화랑에 와서 일을 해보겠니? 그래서 16살의 반 고흐는 구필 화랑이라는 큰아버지가 하시는 큰 화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이 화랑에서만 7년을 일을 했는데, 불안정하고 약간 변덕도 심하고 예민한 고흐가 한 직장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일했던 건 이 구필 화랑이 유일했었습니다. 참고로 미술 시장이 처음 형성된 나라를 꼽자면 유럽에서도 특히 네덜란드가 상업적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 네덜란드에서 미술 시장이 형성됐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고지역에서 화랑에 일했던 경험은 고흐한테 꽤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고흐가 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또 사고를 한번 쳤지. 너무 그림을 상업적으로 상품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상사에게 대들었다가 결국 잘리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처럼 목회자, 성직자가 되고 싶었는데, 성직자가 되려면은 옛날에는 라틴어 필수 과목 다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야. 꽈락. 그래서 신학대학은 못 가고 대신 선교사로 이제 삶을 살고자 했는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고흐가 보여준 행동이 너무 특이했던 거라, 너무나도 강한 자기 희생, 바닥에서 잔다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 남들 다 주고 자기는 그냥 찌끔찌끔만 먹고 이러는 과도한 희생이 남들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가지고 그마저도 쫓겨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고흐한테 뭔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남동생 테오였습니다. 테오도 형처럼 구필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화상으로 활동을 했는데 형보다 훨씬 더 그림 장사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테오는 이 일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갤러리스트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형이 방황하는 걸 보던 테오가, 형, 내 생각에 형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화가가 돼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면서 고흐가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술대학을 안 나온 게 맞습니다. 미술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아카데미나 학교를 다니기는 했는데 열심히는 했지만 또 역시나 이게 갈등이 있었고 정규 과정을 다 이수하고 졸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힘으로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 시작한 건 1881년부터입니다. 고흐가 좋아했던 화가가 있어.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 만종을 그린 밀레는 농부들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고흐가 그 그림에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흐가 좋아했던 그림은 씨 뿌리는 사람. 그런 작품 보면서 나는 저런 화가가 되어야겠다.
자기 손으로 농사 짓고 일해서 먹을 걸 거둬들이고 그걸 먹으면서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야겠다. 우리가 알던 미술이라는 건 사실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부자나 혹은 위대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남기는 게 그림이었지만 고흐는 마치 밀레처럼 그런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고흐가 그린 첫 번째 작품,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 1885년 4월에 그린 그림인데,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약간 또 사고를 쳤습니다. 사촌 누나가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조카를 데리고 사촌 누나가 이제 왔었는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막 촛불이 불타는데 손가락 집어넣으면서 약간 자해하면서 협박을 한다는 둥, 혹은 매춘 여성과 또 뭐 살림을 차려서 산다거나 10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막 난동을 부리고 약간 이런 금사빠인데, 이 금사빠 반고흐의 이 특징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가련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사람에게 느끼는 그 연민을 사랑으로 이어가서 자기가 돌봐주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혼나지. 아버지랑 좀 갈등도 심하게 빚고 이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흐가 좀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았는데 아버지 갑자기 열받아서 심근경색으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가 좀 걱정도 했다는데, 그런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 달 완성한 그림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림 톤이 어두운 건 밀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농부들의 삶을 다룬 농부의 집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감자 농장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해서 자기가 직접 캔 감자를 가져다가 피곤하지만 또 이 감자를 요리를 해서 같이 모여 앉아서 먹는 모습인데, 보면은 손가락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손가락을 보면은 뼈가 이렇게 툭툭툭 붉어진 게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손, 그 손이 이 삶을 유지해가는 뭔가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툭툭 붉어진 손의 뼈마디가 꼭 동글동글한 감자알이랑 닮아가지고 결국 손이 곧 먹는 걸 만들어내는 그들의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둑하지만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밥을 먹는 모습. 이 그림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확대해서 보면은 벽에 보면 십자가도 걸려있고, 그리고 농사 지으러 갈 때 도시락 같은 거 싸가면 들고 나가는 수저통도 있고, 약간 아기자기하면서도 정말 삶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쁘다기보다는 고흐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 두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고흐의 자화상들입니다. 고흐는 숱하게 많은 자화상을 남겼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고흐가 모델을 구할 돈이 부족해서 대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그렸다라고도 흔히 알려져 있는데, 모델을 구할 돈보다도 고흐가 1881년부터 85년 사이 본격적으로 그림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동네 어린 소녀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남의 초상도 많이 그렸는데, 동네에서 어떤 소녀가 혼외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로 고흐가 지목되면서 좀 억울하게 좀 몰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반고흐가 젊은 여자애들을 그리는 걸 막 못하게 하고 핍박받은 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흐가 자화상을 많이 남긴 게 꼭 모델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려는 자아 성찰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꼽아놓은 이 두 점의 자화상은, 하나는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 나머지 하나는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 둘 다 모자를 쓴 자화상인데,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은 조금 더 세련된 도시인의 느낌을 느껴볼 수 있고요.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은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농부의 삶을 아주 경건한 의미로 받아들였던 고흐의 또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둘 다 그림의 특징이 감자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화사하게 한층 밝아졌는데, 고흐가 한동안 고향 동네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고향에서만 머물러야 될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동생 태호가 얘기를 했지. 감자 먹는 사람들처럼 어둡기만 한 그림이니까 그림이 사실 잘 안 팔려. 요즘 파리에서 인상파라는 화가들이 많이 활동한다는데 좀 색다른 것 같아. 형들도 다른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 파리에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 두 형제가 떠납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고흐의 그림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화상 두 점 보면은 그런 밝아진 화풍이 느껴지고, 빛을 어떻게 그리느냐를 이제 여러 가지로 모색하던 그 인상파 화가들이 즐겨 쓰던 기법 중에 하나가 점묘법인데, 점을 반복적으로 찍으면서 색을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보라색을 그냥 보라로 칠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의 점들 사이에 파란색의 점들을 찍어서 새로운 색을 보이게 하는 그런 전묘법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이 고흐의 자화상에서 그런 새로운 기법, 전묘법과 좀 더 밝아진 화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탕기 영감의 초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물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고흐가 새롭게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갑니다. 고흐가 물감을 좀 많이 썼어요. 안료의 질감이 느껴질 만큼 찐득찐득 물감을 많이 쓰니까 물감이 많이 필요했겠지? 물감을 사러 자주 갔겠지? 탕기 영감님을 자주 만났겠지? 이분이 그동안 고흐가 만나왔던 여러 사람들과는 다르게 친절하고 잘해줬던 거야.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탕기 영감의 초상입니다. 마치 증명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딱 반듯하게 탕기 영감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이 그림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 뭐가 있어요? 배경? 배경이 독특합니다. 탕기 영감의 머리 쪽에 약간 꽃갈 모자를 쓴 건가? 아니네? 산이네? 후지산을 그린 그림. 오른쪽에는 꽃그림, 오른쪽 아래쪽에는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 여기는 전체적으로 6점의 일본 목파나 우키요에가 등장합니다. 일본이 1853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상품을 예쁘게 근사하게 보이게 하려면 포장도 잘해야 되는데, 당시 한참 발달했던 판화술로 찍어낸 이 목파나 작품들, 우키요의 작품들을 포장지로 활용합니다. 그 수출품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도착했는데 그 안에 든 물건보다도 포장지가 너무 예뻤던 거야. 뭐 이렇게 독특한 그림들이 있지?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은 일본 우키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 우키요에는 그림자가 없는 그림, 아주 가늘게 테두리를, 윤곽선을 그림으로 해서 대상이 또렷해 보이는 특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근법을 조금 파괴한 독특한 그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인상주의 그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반고흐에게도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인상파 화가들과도 교류하고 또 일본 우키요에도 만나면서 반고흐라는 이 화가의 기량이 쑥쑥쑥 커지던 때입니다. 툴루즈 로트렉이나 까미유 피사로나 파리로 들어왔던 폴 고갱이나 이런 동료 화가들과도 이제 교류하면서 같이 전시회도 열었었는데, 화가들이 같이 있으면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고 비판도 하는 크리틱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비판하는 걸 듣는 게 이제 고흐는 좀 싫었던 거야. 고흐가 화가 나서 싸우고 이랬던 거야.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싸우고, 심지어 테오의 그림 손님인 분들하고도 싸우고, 이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던 어느 날, 고흐가 그날도 여러 사람들과 언쟁하고 싸우고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서 아무 기차나 타고 그냥 멀리 떠나버립니다. 저녁에 탔는데 다음날 낮에 도착해서 만난 전혀 낯선 도시, 프랑스 남부 아르르입니다. 아르르는 프랑스에서도 남쪽이니까 지중해와도 가깝고 정말 하루 종일 밝은 햇살이 심지어 공기까지도 더 또렷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화사한 빛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르르에 오니까 고흐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마음 먹게 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한 장소, 카페 테라스라는 곳인데, 길게 테라스에 나와 있는 테이블들, 그리고 밤 풍경은 우리가 잘 아는 고흐의 밤 풍경처럼 서정적이고 밤을 밝혀주는 저 별들과 파란 기운이 남아있는 하늘들이 특징인 곳입니다. 이 카페는 지금 고흐 한 분 덕분에 100년 이상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아르레 노란 집. 고흐는 이제 아르레 머무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디에 살까 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길 모퉁이에 아담한 2층 집이 눈에 딱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고흐가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테오야,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서 작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발견했어. 여기 이 집을 노란색 페인트로 칠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 근데 렌트비가 좀 만만치 않더구나. 무슨 뜻이겠어? 돈 보내달라는 소리지. 근데 이제 고흐의 동생 테오도 아이고 형님이 갑자기 멀리서 렌트비까지 보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흐가 이미 남의 집을 노란색 페인트로 다 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테오가 렌트비를 보내면서 형이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그 그림값을 미리 쳐주는 방식으로 형한테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줄게. 정말 이렇게 착한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흐의 아르레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작품도 아주 유명한 고흐의 대표작인데, 고흐는 여기에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서로 각자의 작품에 좀 시너지를 일으켜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고흐가 또 파리에 있는 아는 작가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여기 이런 집을 구해놨는데 와서 같이 그림 그릴래? 여기는 빛이 파리보다도 훨씬 좋아서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 실험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도 온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폴 고갱이 그럼 내가 가겠어 하고 답장을 보냅니다. 고갱은 원래 증권 브로커로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화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고갱이 되게 계산적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동생 태호가 부탁을 했던 거야, 형 몰래. 우리 형이 아르레 가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아르레 가서 같이 작업하시면은 제가 소정의 이제 작업비도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싸바싸바가 되는 바람에 고갱이 연락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고흐의 아르레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흐의 대표작을 만약에 딱 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14송이의 해바라기가 있는 꽃병. 고흐가 많이 그렸습니다. 고흐가 파리에서 고갱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호의의 표시로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했더니 고갱이 그때 고른 게 해바라기 그림이었대. 고갱이 살 방을 해바라기 그림으로 꾸며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바라기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잘 보면 인생의 순환, 생사고락을 다 보여주는 그림인데 작은 꽃봉오리의 해바라기, 살살 피기 시작한 해바라기, 활짝 핀 해바라기, 이제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해바라기, 씨를 맺은 해바라기, 고개 숙인 해바라기, 다 떨어져서 이제 민들레 홀씨만 남은 해바라기.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정물화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걸 좀 더 고흐 방식으로 해석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째 작품, 아르레 침실. 아르레 노란 집, 그 노란 집 안에 있는 방이 바로 이 방입니다. 근데 이 방을 잘 보면 되게 소박한 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바닥에 침대 하나 있고 침대 옆에는 그림도 몇 개 걸려 있고. 근데 그 그림 보면은 사람 2명 보이지. 하나는 고흐, 또 하나는 고갱입니다. 앞으로 고흐와 고갱이 여기서 열심히 그림을 그릴 거예요 라는 뭔가 희망찬 미래를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 좀 특이하지 않아요? 원근법이 좀 독특하지. 이 그림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일본 우키요에서 영향을 받은 좀 더 왜곡된 원근법이 적용이 돼서 그림이 좀 뭔가 삐뚤어지고 일렁이는 것 같은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만나볼 그림은 아르레 붉은 포도밭. 아르레에 머무는 동안에 고갱과 함께 본격적인 야외 작업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 고흐가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 이유 자체이기도 한 이 그림인데 다들 잘 알지만 고흐는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고흐가 남긴 작품이 900점의 유화를 포함해서 2000점 가까이 되는데 살아생전에 돈 받고 판 그림은 이게 유일합니다. 안나 보흐라는 동료 화가에게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고요. 당시 판매 가격은 400프랑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이 나중에 러시아의 유명한 수집가에게 팔리면서 프랑스를 떠나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부자들이 가진 재산들이 다 국유로 압류되고 이 작품도 지금은 모스크바에 있는 푸시킨 미술관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스탈린 이 노래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노랫말 자체도 고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인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하늘에는 별이 떠 있어요. 잘 본 북두칠성 국자 모양 똑같아. 마치 그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 강물 위에도 노란 빛들이 반짝입니다. 그 노란 빛들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집. 그 집에서 삐져나온 불빛들이 강물에 비춰지면서 또 노란 빗줄기를 이룹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찐남색의 하늘과 노란색의 불빛, 별빛은 대조를 이루는 보색인데 보통 그림에서 아카데믹한 전통 회화를 배운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색 구성을 하진 않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색깔을 한 화면에 그리면 너무 이렇게 쨍하게 대조적이니까 조금 그 화면이 좀 둥둥 떠 보이고 덜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법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고흐는 대조적인 보색을 한 화면에 아주 과감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우리가 이걸 더 애잔하고 서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풍경화에서 사람을 작게 묘사하는 것, 요거 역시도 일본 우키요의 영향인데 여기는 두 사람은 아무래도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처럼 보입니다.
고흐의 아주 마음이 말캉말캉한 시절에 별이 빛나는 밤 풍경입니다. 10번째 그림은 의자입니다. 2개의 의자. 하나는 반 고흐의 의자, 또 하나는 폴 고갱의 의자. 이 그림을 딱 보면은 고흐와 고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흐가 반가운 마음으로 고갱을 기다렸지만 고갱은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갱은 자존감과 자부심은 되게 높고 상대적으로 고흐를 좀 촌사람처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고흐는 고갱이 오면 줄 거라고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렸는데 고갱이 거기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그러면 내가 너의 초상화를 내가 그릴게 라고 했대요. 고흐는 그게 너무 고맙고 기뻐서 한참 기다렸는데 정작 그려놓은 그림은 약간 술주정뱅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어떤 화가가 해바라기를 막 미친 듯이 그리는 모습이었던 거라. 고흐가 그걸 테오한테 얘기를 했어요. 편지로. 고갱이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줘서 기쁘긴 했는데 그 그림 속에 나는 거의 미치광이처럼 보였어. 그 그림을 보면은 구도 또한 고갱이 고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구도를 보이면서 고갱이 고흐를 좀 무시하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고흐의 의자는 맨 바닥에 놓인 장식도 없는 가장 단순한 의자인 반에 고갱의 의자는 화려한 카페트 위에 놓여있는 팔걸이가 딱 있는 안락 의자, 고급스러운 의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자가 보여주듯이 서로 다른 두 사람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날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18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둘이 엄청 싸운 거야. 너무 싸우다 못해 고갱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오늘은 그냥 나가서 잘래 이러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는 고갱을 보면서 고흐는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칼을 하나 들고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정말 찌르겠다는 거지. 정말 위험한 발상인 건데 따라가다가 정말 찌를 뻔했는데 고갱이 예전에 선원 생활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터프한 남자들 간의 이런 싸움 경험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팍팍팍 고흐랑 싸워가지고 고흐는 미수에 그치게 되지. 그리고 이제 고갱은 확 가버리고 고흐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괴감도 들고 속도 상하고 그만 귀를 자릅니다. 고흐가 귀를 자른 뒤에 정신병원에 가지. 어찌 안 가겠어. 생레미라는 곳에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생레미 정신병원에서의 고흐가 남긴 그림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로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리스입니다. 이 그림은 100년에 걸쳐서 12번이나 소유주가 바뀌었을 정도로 꽤나 사랑받았던 그림입니다. 일본의 다이쇼와 제지라는 회사에 사이토 료에이라는 이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그림들을 내가 죽으면 같이 무덤에 묻어달라. 나랑 같이 화장해달라. 이런 소리를 한 거야. 너무 사랑하는 그림에서 내가 이거 끼고 죽겠다 이거지.